여러분하고 박한쌤의 야간 수업 10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03번째 시간까지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잘 달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번 시장 급등 급락 나올 때마다 저희들도 주식에 물려서 고생한 적도 많고, 또 남들 폭락할 때 거꾸로 갖고 있던 인버스 수익 실현해 가면서 주식 산 거에 내가 잘못한 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이런 고민 속에서 사가면서도 지내놓고 보니까 항상 투매가 나올 때 사서, 공포에 사서 기대감에 파는 게 맞다는 그런 것들도 이번 연도 연초부터 딱 1분기에도 겪어봤고, 많은 정말 우여곡절과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순간들이 지난 3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싹 흘러가네요. 코로나 이후에 103번째까지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이제 넉넉하게 승승장구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하게 잘 건너온 것 같아요. 자, 금리 인상 종지부, 그리고 기대되는 애플의 신고점 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종지부라는 말은 실제 금리 인상을 종지부한 건 아니죠. 미국 FOMC는 금리 인상을 종지부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시장은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것의 큰 흐름 속에서 애플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독일과 프랑스가 신고점을 돌파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미국은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 중심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독일이 신고점 관계 영향력이 있느냐, 프랑스 신고점 영향력이 있느냐, 아니면 애플 신고점 영향력이 봤을 때 애플이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한 종목이 나라 전체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월요일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걸 당연히 다른 사람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분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는 거를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도 시간을 지내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월 3일 날 금리 인상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6월 14일 날, 그리고 돌아오는 5월 10일 날 CPI 지수가 발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 따라서 어제 미국은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아침에 아니네요. 오후에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0.25%의 금리를 더 올려서 5%가 기본적으로 금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제가 잘 엉뚱한 걸 지웠네. 최신 거를 지우고 옛날 걸 남겨놨네요. 자, 그래서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를 올려서 5%에서 5.25, 제로금리부터 따진다면 5%가 되었어요. 총 10번을 올려서. 금리는 올렸지만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리 인상이 사실 끝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고, 그래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이 달러 인덱스예요, 미국의. 그래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힘을 이렇게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100일이 깨진 상태에서
앞으로 100도 깨질 거다. 여기 100도 깨질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힘을 잃어간다는 얘기는 한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로 달러를 버리고 원화나 이런 걸 쫓아서 환차익을 노린 자금들이 한국 이런 데로 대거 올라갈 수 있다. 도유입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번 해외 증시에 있었던 흐름 한번 잠깐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요일 날 증시가 이제 마감하고 나서 미국 시간장이 목요일 날 열렸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쉬는 동안에 미국이 열렸기 때문에 하루 이틀간 야간에 미국 시장을 여러분들이 한국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잠깐 해외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잠깐 보면 우리가 쉬는 동안에 어제 나스닥 시장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2.25% 2.25%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연중 최고점으로 재돌파가 종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점 돌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이 연중 최고점인 돌파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미국도 유럽의 길을 가고 있다.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먼저 신고가를 돌파 나오고 지난 2주간 조정을 받았던 그렇지만 여전히 신고가입니다. 여기 지점이 신고가인데 연중 역사적 신고점이에요. 프랑스예요.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가 나온 프랑스. 그래서 2주간 상승하고 2주간 하락했죠. 2주간 신고점 플러스 2주간 상승, 그리고 이제 2주간 하락. 어제 다시 이렇게 돌파가 나아가면서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여전히 신고점을 역사적 신고점이 이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 신고점이 이제 한국은 3,300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지수입니다. 예. 소리 안 들려요? 자, 잠시만요. 소리 정상인데?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소리 화면이 불량이다 하시는 분은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자, 소리하고 한번 방송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소리도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들린다 하시는 분은 1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네. 유튜브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TV 쪽은 와우넷은 들리죠? 예. 와우넷은 정상 소리. 지금 여러분들도 소리 정상입니다. 예. 깜짝 놀랐네. 소리 정상이에요. 예.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혹시 지금 약간 접속 장애,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들어와 가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사무장님께서도 이 시간에 밤에 들으시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면 바로 말씀을 저한테 메시지를 주거든요. 예, 잘 들리네요. 예. 저도 이제 유튜브를 지금 켜봤는데 아주 잘 들려요. 예. 소리 아주 정상입니다. 모두 정상이고 한국경제TV 쪽 채널도 정상이고 유튜브도 정상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정상이죠. 아까 왜냐하면 제가 방송은 10시 10분에 시작했지만 저거를 다 테스트를 했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저녁 6시부터 방송 테스트부터 해서 다 마무리됐고 여러분들랑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으로 잘 들리실 것 같아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혹시 소리 화면이 좀 불량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소리 키우시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소리를 키우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예. 네, 소리 화면 아주 정상으로 들리시고 정상으로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주 정상이죠. 자,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거 보면 독일 지수도 주말에 급등이 나왔어요. 네, 종가 최고가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도 역사상 신고점으로 어제부로 종가 기준으로 독일도 역사상 신고점. 을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독일도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독일 지수예요. 독일 닥스 30 지표. 다우 30처럼 이제 죄송합니다. 다우 30처럼 독일을 대표하는 닥스 30 지수인데 연중 최고점 돌파.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점 돌파 및 최근 역사적 신고점. 지금까지 코로나 직후에 역사적 신고점을 16,290포인트로 11월 18일 날 뚫었었는데 그 역사적 신고점을 이제 겨우 2%도 남겨놓지 않았네요. 그렇죠? 52주 만에 신고점도 뚫었고 연중 최고점도 뚫었고 이제 역사적 신고점에 2%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로 도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유, 나스닥 지수도 2% 올랐고 저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끝났다라고 목요일 날 FOMC 발표 이후에 제가 그렇게 선언을 하긴 했는데 그날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금리 인상 끝났지만 주가는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 있다가 어제 이제 급등 나온 건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나스닥 중심으로 급등이 나온 배경의 이면에는 금리 인상은 앞으로는 인상이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가운데 다 같이 올라오는 장이 아니라 선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 장은 애플이 다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들 잠깐이지만 아까 독일 증시 보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건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마치 우리나라 꼭 삼성전자 주식이나 코스피 지수 같아요. 연중 최고점이긴 한데 종가 기준으로 2,500을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버벅거리고 있는 모습. 어제 나스닥 지수는 연중 최고점은 돌파가 나왔습니다. 2,500씩으로 돌파 나와서 자, 그런데 아직까지 갈 길은 한참 남았죠. 신고점까지. 독일이나 프랑스가 신고점이나 신고점 근처인 것에 비한다면 자, 그런데 미국은 지수가 다 같이 움직이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수보다는 이렇게 독일 시가총액보다도 크고 프랑스 시가총액보다도 큰 한 나라보다 시가총액이 큰 애플의 시가총액. 여기가 이제 3조 달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4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3,400조 원 현재 주가 175달러 근처.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인 거에 비하면 어제 애플은 이제 신고점에 5.5%, 5.5 많이 잡으면 5%밖에 남지 않았어요.
역사적 신고점까지 애플은 이제 $10 남았네요. $10만 더 올라가면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 5% 정도. 그러면 애플은 역사적 신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175, $1.2 정도만 더 올라가면 $175인데요. $175면 이 자리죠,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V자형 반등을 넘어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상승입니다, 사실. 신고점 대비 98%까지 육박하는 거거든요. 97%, 95% 이상으로. 자, 그래서 애플의 이런 주가의 강세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박한샘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사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워렌 버핏이나 블랙록이나 혹은 사우디 왕자나 대한민국의 국립연금 같은 곳이 사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다. 사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안 파는 거다. 오히려 잔챙이들 정리하고 압축하는 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플 주식이 만약에 신고점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자, 잘 보세요. 돈의 흐름이에요. 유럽 시장이 먼저 신고점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프랑스가 가장 먼저 나왔죠. 여기서부터 신고점인데 신고점 뛰어넘고 노는 거니까. 신고점 돌파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여전히 신고점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어제부로 이제 연중 최고점이 이제 52주 최고점이어 가면서 신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위기상 뭐 독일도 완전히 신고점입니다. 자, 그래가면서 이제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는 한참 아래에 있지만 나스닥 시장에서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애플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 한번 잠깐 볼까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나스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com 치면 나스닥 홈페이지거든요. 이 나스닥 홈페이지에서 마켓 액티비티라는 걸 누르세요. 그럼 거기에 퀵 링크에 보시면 나스닥 100이라고 이렇게 있죠. 나스닥 100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나스닥 종목이 지금 한 4,700개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정확하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몇 개인지 한번 잠깐 보죠. 나스닥 종목을 한번 불러보죠. 이거는 제가 유료로 보는 거라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는 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도 이거 있어요. 잘 보여주는데 저는 좀 유료로 보는 거라 여러분들이 혹시 내 거, 제 거하고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보니까 나스닥 종목이 현재 3,846개네요. 그렇죠? 토탈 3,846개. 끝까지 다 했을 때 보니까 3,846개네요. 나스닥 종목 총수가. 자, 그 가운데 시가총액이 가장 큰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데 애플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보니까 2조 6,230억 달러 2조 6,230억 달러
그러니까 실제 3조 달러에서 한 400억 부족한데, 예, 3조 달러에서 3조 달러에서 400억 정도 부족한데 3조 달러면 3,900조 원입니다. 그럼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한 2,200조 원, 참 3,200조 원 한국 돈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은 현재 2조 6,230억 달러예요. 정확한 수치를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곱하기 어제 환율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기 있으신 분 한번 해보시죠. 예. 한번 계산기 있으신 분 한번 계산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율 1322원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1322원 곱하기 2조 6,300억 달러, 예, 2,632 한번 해주시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한 3,200조 원 정도, 제 판단은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3,462조나 나와요. 감사합니다, 원다님. 야, 많이 나오네 생각보다. 3,462조 원 한국 돈으로. 3,462조 원이네요. 애플 시가총액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환산해 보니 환율까지 집어넣어서 한국 돈으로 3,462조 원입니다. 3,462조 원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1,912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시가총액 5월 4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1,912조 원. 그러면 3,462 빼기 1,912. 야, 그럼 얼마가 남아? 1,550조 원이 남네. 대한민국 전체 코스피 200 전체를 다 사고도 애플 한 종목은, 그리고 나머지 돈이 1,500조 원이 남네요. 1,550조 원. 대한민국을 거의 2번 가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애플 시가총액은 대한민국을 거의 2번 정도 살 수 있는, 그 정도, 한 번 사고도 1,550조 원이 남아요. 그러다 이제 350조 원 정도만 더 하면 더 살 수 있는 거니까 20% 정도. 대단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자, 이 애플이 어제, 그래서 독일 시가총액, 프랑스 시가총액보다도 큰 애플 주식이 이렇게 신고점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투자 심리. 미국은 투자 심리적으로 보면, 시장으로 보면 사실 금리 인상은 거의 종결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것이 되면 주식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런 현상들이 나와주면 금요일 날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갑자기 코스피 200개 대응 종목에서 그동안 안 움직였던 바이오주가 됐든 아니면 게임주가 됐든 이런 종목군들이 들썩들썩거린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어제 있었던 미국 시장 흐름을 봐가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제조업이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다우존스 자동차 제조업인데 실질적으로 다우존스 자동차 제조업은 테슬라 주가를 그대로 거의 카피합니다. 99%.
테슬라 주가를 거의 카피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장에서 많이 움직인 주식, 나스닥 1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거 금요일 날만 놓고 보면 테슬라 5.5%. 아까 보셨던 다우존스 자동차 제조업 지수하고 똑같죠? 개파락, 급등. 테슬라가 다우존스 자동차 제조업 지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여기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주식들보다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자동차보다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이 결국 미국 자동차 업종 전체를 대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포드도 3.7% 정도 올랐네요. 앞으로 포드하고 저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제너럴 모터스는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100인데 100 이하로 지금 100인데 101인데 이제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금리 인상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 힘을 잃어요. 자, 나는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다. 33 눌러주세요. 나는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잘나서 올라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LG엔솔이 잘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가 잘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잘나서 올라가는 거, 카카오가 잘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순 미국, 유럽이나 봤을 때 유럽의 신고점, 독일의 신고점, 프랑스의 신고점, 거기에다가 이제 애플 같은 주식, 아까 보셨지만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전체를 사고도 1900조 원에 사고도 1500조 원이 남잖아요. 자, 그 애플이 지금 이제 신고점에서 5% 정도만 더 올라가면 신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런데 제가 주말에 있었던 대부분의 뉴스들을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애플 중심으로 올라왔지만 한국 뉴스에는 주말에 어떤 뉴스가 팽배해 있냐면 미국 은행주들이 망한다. 큰일 났다. 미국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문제다. 이렇게 다 뉴스가 도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혹시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미국 금융주들이 많이 떨어져서 내일 아침 한국 증시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왜 그러느냐? 그거는 목요일 날까지가 그러는 거예요. 목요일 날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 목요일 날 기사를 미리 써놓고 금요일 날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 기자분들이 금요일 날 출근 안 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출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토요일 날 미국 시장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아침 5시 반에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에 기사를 써야 되는데 금요일 날도 휴가인데 토요일 날까지 또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목요일 날 거 갔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원고 넘기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휴가 간 것도 가족들한테 미안하실 텐데 금요일 날까지 새벽 나와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기사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휴일이 쪼개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요일 날 것까지 나온 게 우리나라 뉴스에 다 도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망해가던 은행들이 다 폭등했어요. 스탠프 500 종목인데요. 500개 중에서 454개가 오르고 43개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폭등한 게 누구냐? 자이언스 뱅코프 19.22%. 대폭락 나왔다가 지난주 내일 대폭락. 어제 23%, 어제 19%, 20% 폭등. 그렇죠? 이렇게 무지막지한 거예요, 진짜. 20% 올랐는데도 오른 것 같지도 않잖아. 최근에 50달러에서 마이너스 60%. 20달러까지 깨지고 2달 만에. 그리고 어제 20% 올랐지만 간의 기별도 안 가죠. 코메리카,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벤트라든가 티켓, 임영웅 콘서트, 방탄소년 콘서트, 인터파크 통해서 파는 것처럼 이런 회사 통해서 팔아요. 미국에서. 라이브 네이션 엔터를 통해서. 어제 폭등 나왔죠.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은행주들 및 금융주입니다. 10%, 9%다 폭등이에요. 자, 그래서 망해간다고 선언이 되었던 미국의 이런 지방은행이라든가 중소형 은행주들이 금요일 날 다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 은행이 망한다. 이거는 목요일 날까지의 뉴스입니다. 목요일 날 종가까지 보고 금요일 날 아침에 한국 뉴스. 근데 그 망해가는 은행들이 다 폭등이죠.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와야 되는 뉴스인데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나라는 끝난 거죠. 뉴스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미국 거가 새벽에. 그래서 대부분 뉴스를 보면 은행주들이 다 끝났다고 나오지만 실제 미국 증시 보니까 금요일 날 종가를 보면 그런 주식들이 낙폭과대해서 다 폭등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은행주들이 갖고 있던 금융위기의 불씨가 사실 끝났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단기로. FOMC 금리가 사실 앞으로 올리기가 어렵게 됐다고 보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빨리 눈치채고 테슬라 주식도 폭등하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라는 재생에너지도 폭등하고 낙폭과대 루시드 모터스도 10분의 1 토막 나는 주식인데 50달러에서부터 신규 상장해갖고 47달러에서부터 7달러, 6달러, 7달러까지 지금 8달러네요. 8호 40, 8분의 1달, 5분의 1 토막 났네요. 마이너스 80% 넘게. 그랬다 이제 지금 살짝 올라온 거죠. 낙폭과대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시가총액 가장 큰 주식. 신고 좀 뚫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금요일 미국 은행주 올랐다고 뉴스 나왔다고요? 금요일 날 어떻게 나와요? 토요일 날 나왔겠죠, 나오면. 근데 그런 뉴스는 없었어요, 보니까. 네이버 뉴스나 국내 뉴스에는 그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노조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분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자, 그런데 해외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걸 무슨 얘기냐면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서 할 줄 알아야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로 미국 시장에서 어제 센세이션한 것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보니까 시가총액 몇 번째인가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도 나스닥 100 종목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스닥 3,800개 종목 중에서 금융업을 제외한 나스닥을 대표하는 종목군들의 리스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
애들은 이게 안 돼요.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예, 이거 한국 같으면은 솔직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여기 지금 보세요. 나스닥 100종목이라고 나왔잖아요. 시가총액 1등이 알파벳이고 2등이 아마존이야. 저거가 없어. 홈페이지에요. 공식 홈페이지.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야, 이게. 미국 애들은 근데 별로 이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예. 이 홈페이지가 이렇게 잘못돼서 나오는데도 뭐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여기에 이게 어, 나스닥을 100을 대표하는 종목인데, 예, 여기에 보시면 웬만하면 저게 제대로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엉뚱하게 나오네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저처럼 파인비즈라는 곳에 가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유료냐 무료냐의 차이인데요.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있죠. 어제 보니까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 나스닥 100 종목에서, 그러니까 스탠앤푸어에서 종목을 보면 은행주들이 굉장한 강세입니다. 은행주와 전기차,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이런 자동차 그룹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주들. 그렇지만 스탠앤푸어 500에서는 뭐니 해도 500개 종목으로 봤을 때는 금융업종이 강세였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종목으로 건너와서는 포티넷이라는 회사가 5.57%.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안철수 경제연구소 플러스 뭐 시스템 인테그리티, 삼성 SDS나 혹은 롯데 정보통신, 그리고 포스코 ICT 같은, 지금 이름 바꿨죠. 이제 지금 포스코 DX인가로. 시스템 인테그리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보안과 클라우드 이런 쪽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포트넷이 나스닥 1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다이아몬드백 재생, 루시드 모터스, 애플 아까 보셨고, 페이팔 홀딩스, 워너 브라더스, 그 다음에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 반도체 쪽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사실은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에 칩을 대만의 TSMC한테 맡긴다면 컴퓨터 그래픽 카드라든가 비트코인 채굴 할 때 그래픽 카드, 인공지능, 테슬라 자동차 인공지능 칩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은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한테 주로 이제 발주를 주죠. 최대 거래처 중에 하나예요. 애플은 TSMC한테 발주를 주고, 중간에 이제 퀄컴, 인텔 뭐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보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애플과 엔비디아 결국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예요. 이 두 회사가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을 견인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도비 시스템이라든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특히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인텔이 i 시리즈, 반도체 i 시리즈죠. 뭐 i5, i7, i9, 인텔 인사이드 뭐 반도체 칩 9, 뭐 9 사용, 7 사용. 그거가 이제 그거고, 그것에 이제 경쟁자가 있어요. 라데온이라고 해갖고, 라데온 칩 5 사용, 7 사용, 9 사용, 뭐, 9 프로. 이 칩이 얼마,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 똑같은 노트북인데,
가격이 달라지죠. 이 라데온 칩이 사실 저도 라데온 노트북을 써보고 인텔 것도 똑같이 한번 써봤거든요. LG 거 노트북 저도 이제 지금 i9 산지 한 2년 됐는데 안 써요. LG 노트북을 별로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도 왜 그러느냐? 라데온 칩 거를 노트북이 있고요. 레노버 거. LG께 고사양이 더 좋고 비싸. 거의 2배 차이 나는데도 제가 LG 노트북을 안 쓰고 이걸 레노버 거 저가 싸구려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칩 라데온 칩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빨라요. 뭐 작업할 때 불러올 때 버벅거리는 현상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나가는데도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그걸 말해줍니다.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주가가 지난 5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달러짜리 주식이 2018년도에서부터 160달러까지. 그래서 10배, 16배가 상승합니다. 16배가. 자, 그리고 반대로 인텔 주가는 어제 가장 많이 빠졌어요. 금요일 날만 가장 많이 빠진 게 아니라 금요일 날만 가장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5달러에서 엔비디아는 훨씬 그 2009년도부터 따지면 그부터 전부터 올라갑니다. 12달러에서 70달러까지 인텔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엔비디아 주가에 비한다면 엔비디아를 자꾸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1.6달러짜리 주식이었어요. 100배 올랐네요. 그렇죠? 2015년도 7월 27일 1.6달러짜리 주가가 2021년도 약 5년 사이에 160달러까지 100배가 올랐네요. 옛날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인텔은 모든 IT, 반도체 엘리트, IT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카이스트고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같은 경우 AMD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금호공대나 이렇게 명문 공업고등학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자, 그래서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를 보여드리는 거냐면 금리 인상 발표 전에 수요일 날 얘가 9% 폭락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하고 목요일 날 12% 장중에 폭등이에요. 그렇다고 윗골이 길게 달고 12%까지 올라갔다가 중간에서 마감하고 어제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또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몇으로 상하 변동성 자체가 6%가 넘어요. 장대 악몽이죠, 사실. 이 윗꼬리를 거의 극복한. 그래서 지난 3일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오미자 같은 미국 시장에 그것을 다 한꺼번에 보여준 종목이 누구냐?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입니다.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인텔은 삼성전자한테 발주를 주면 AMD하고 애플은 9% 빠졌다가 10% 폭등. 다시 윗골이 길게 다음날 개파락 마이너스 2% 상승 플러스 장중에 4% 6% 변동. 결국은 금리 인상 전 FOMC 회의 전으로 시장은 다시 되돌려 놨어요. 굉장히 다이나마키가 움직였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60일선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죠. 연초부터. 지난 2년간 금리 인상기에는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둔화, CPI 지수 계속 하락. 연초부터. 그렇죠? 그러면서 어드밴스 마이크로 금리하고 반대로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계속 2% 3% 넘어가니까 주가 약세. 그리고 CPI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0.5, 0.25 하기 시작하니까 상승. 우리나라 마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제조업은 아니지만 여기가. 자, 그런데 이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굉장히 가장 민감한 지수나 뭐에 금리나 가장 민감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60일선은 이렇게 안 깨졌다가 최근에 깨졌다가 다시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FOMC 이후에 이런 민감하게 움직인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시장은 살아나는 분위기.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5월 달에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이, 자, 잘 들으세요. 바로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나는 준비됐다. 오늘 요거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나는 준비됐다 33. 바로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일장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마감을 할게요. 네. 여러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3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럭이님. 자, 미국장에 저런 종목군들, 테슬라가 급등 나왔다든가 우리가 쉬는 동안, 그리고 애플이나 이런 것들 움직이었고, 반도체에서는 마벨, 엔비디아, 램리서치, 브로드컴, 그 다음에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어도비, 이런 종목군들이 낙폭과대 상태에서 다 올라왔는데 그 중에 가장 격렬했던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같은 종목이에요. 애플이 삼성전자, 한국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런 종목은 삼성전기, LG전자 그런 류로 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은 어려워 보여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 시스템 반도체는 강세였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나스닥 내에서도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시가부터 아주 그냥 7% 폭락했다가 장대 양봉으로 뽑아냈죠. 그렇지만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개파락이 나오면 모를까.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시가총액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달라요. 같은 자회사 아닙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 반도체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설계가 아니라. 설계도 물론 우리나라 하이닉스처럼 합니다. 다 메모리 반도체도.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순히 팹리스 설계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아까 강세를 보였던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코드 번호가 MU인데 별로 상승폭이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0.5나 이 정도 움직였다면 플러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월요일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출발한다면 국내 증시는 2,500포인트에서 이제 2,520포인트 정도, 2,515포인트에서 2,520포인트의 시가전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행이죠. 떨어졌던 걸 다시 원위치 시켜놓으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방해의 꿀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되어줄 것 같은데 큰 변동성은 어디서 나오냐? 여전히 LG 에너지 그리고 LG 화학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변동성들이 나아가면서 주가를 들락날락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수익률 게임은 네이버나 의외로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그리고 LG전자, 특히 LG전자 다음 주에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와 참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베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LG전자는 급락도 나올 수 있고 급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급락할 수도 있는 자리. 나는 그냥 무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매매만 하고 싶다. 포스코 홀딩스 5월달에서 6월달로 건너가는 길목에서 싸고 좋은 주식 하나 사고 싶다. 네이버, 삼성전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빠른 속도, 당장은 아닌 것 같다. 어제 미국장을 봤을 때는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칩 설계 업체로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다른 쪽이 좀 더 매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이버라든가 LG전자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것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LG전자 한번 투자하고 싶다. 해셔도 좋지만 이게 급락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락과 급등 사이에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 혼자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매매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애플 주식을 보면 애플이 신고점을 돌파할 때 가장 큰 상승을 나타낼 기업이 누굴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왜 이렇게 애플을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애플의 신고점이 결국은 4% 남았는데, 정확하게 5.2% 정도 남았는데, 애플이 만약에 신고점이 나왔을 때 국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종목은 좋든 싫든 간에 삼성전자와 LG입니다. LG전자, LG이노텍 이런 종목군들, LG디플, 특히 애플의 이제 MR, 연말까지 이 신제품들, 행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월요일 날은 나는 그런데 이제 조금 무섭다. 뭐가 무섭느냐, 삼성전기처럼 LG전자가 폭락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래꼬리 길게 달았잖아요. 아니, 음봉, 양대 음봉. 잠깐 가는가 싶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따라 샀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밟아버리죠. 자, 그래서 월요일 날은 난 좀 무난하게 가고 싶다. 그냥 큰 욕심 없이, 상반기 6월 달까지, 6월 말 7월 초까지 해서 15% 정도면 만족한다. 삼성전자 한 6만 2천원, 3천원, 좀 7만 2천원, 3천원. 삼성전자 조금 더 욕심내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매매로서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슨 상반기야, 그냥 당장 오늘 찍고 받고 할 것만 필요하다. 뭐 그러면 가장 무난한 게 지금 변동성이 좋은 것들이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나 단기 변동성 높은 2차전지, LG화학이나 이런 걸 좀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월요일 날까지 바이오사이언스, 한올바이오팜, SK바이오팜, 한미사이, SD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보시면 바이오레드 레보라토리스, 이제 바이오 관련된 뭐 생물이나 아니면 뭐 센서나 혹은 화학물질, 옛날에 우리나라로 좀 바이넥스나 이런 것들이 실험을 하고 보조 제품을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다 저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류의 회사라고 봐야 되겠어요. 자, 어제 16% 빠졌죠. 물론 이제 개별 업종 전체가 그렇게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종목 악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누가 소극적이고 누가 적극적이냐를 기억해요.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당장 그걸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엔비디아나 애플 상황 급등인데 인텔은 또 거꾸로 떨어졌다든가. 자, 그리고 우리 넷플릭스 같은 거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저 종목군들이 시장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공격적으로 이끌었다. 우리나라 시장도 투자 심리가 저런 형태로 살아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특히 제가 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저쪽하고 그 LG전자나 LG노텍 같은 애플의 강세니까, 특히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 자화전자라고 보여져요. 자화전자를 보면 애플의 신제품이 MR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MR. 믹스드 리얼리티인가요? 그렇죠? VR, AR 에 보다 조금 더 혁신적인 거죠. 보면 그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안경에 스키 고글 같은 거 중간에.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실제 더 리얼리티하게 앞에 현실 속에서 내 카메라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건데, 애플 신고점의 실적이 핸드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덜 빠진 것들. 그렇지만 자화전자 움직임이라는 거 보면 결국은 애플은 신제품 출시, MR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화전자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LG이노텍, LG전자, 국내에서 LG디플 이런 것들이 월요일날 난리부르스를 한번 칠 수도 있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큰 틀은 투자 심리가 바뀌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회원가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오늘 방송 보시고 나 회원가입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하지 마세요. 오늘 한 주 참으세요. 나는 뭐 당장 매매해야 되겠다. 그러셔도 되지만 한 주 참으셨다가 오늘은 회원 가입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제가 상반기 마지막 딱 한 번 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반기 총결산 이벤트를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다음 주 결정이 이제 다음 주 가격이나 이런 게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신규 회원분들한테는. 그래서 가입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나 LG전자나 LG노텍이나 LG디플 이런 종목만 매매하셔도 노멀한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LG화학 2차 전지를 갖고 왔다 갔다 하시고 중간중간 바이오만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날 저녁 때 제가 야간 수업에서 여러분들 회사에 제가 아주 괜찮은 상반기 총결산에서 파격적인 이벤트를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되십니다. 기존의 생방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의 생방 회원분들한테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따로 준비를 해놓았고요. 신규 회원분들은 가격 차이가 워낙 나요.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다음 주 신청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LG그룹주, IT그룹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 특히 카카오그룹 계열사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이런 거 주목해서 보셔가면서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셔도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들 들락날락 거리니까 그가 정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간이 11시 정확히 10분인데요. 조선주를 왜 탈출해요? 대우조선해양 수익 났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러줄 때 굉장히 조선주 괜찮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게 다시 간다. 안 팔았어요, 그러면? 야, 요즘 같은 장에 20%면, 그때 목표 수익률이 15%였는데, 당연히 팔았어야죠. 여기서 잘랐어야죠, 여기서 사실. 저는 그때 무조건 여기서 잘랐어야죠. 목표 수익률이 다 나왔잖아요. 요즘 같은 장에 조선주가 한국의 미래는 안 된다 그랬잖아. 반등은 먹어도 추세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잘랐어야죠. 어차피 한국은 조선이나 이런 노동집약적 사업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눌림목 줄 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남들 안 쳐다볼 때 눌림목 줄 때 사서 15% 먹고 7% 먹고 많이 먹어봐야 20%입니다. 떨어졌을 때 더 산다거나 가져간다거나 좀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거 중국한테 내줘야 되는 거잖아.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다 내줬던 것처럼. 한국은 앞으로 먹고 살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일본처럼 실버 산업에서 가장 성장한 거잖아요. 제약하고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국내는 자동차 전장 이런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인구 구조가 말해주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방송 오늘 회사에 한 6시 정도에 온 것 같은데요. 9시 방송인데 보통 이제 6시 정도에 와서 준비하고 합니다. 근데 오기 전에 집사람하고 이제 저녁 먹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TV를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27세에 결혼하셨대요. TV에서. 그래가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조기에 결혼했대. 유퀴즈에서 보니까 전국 노래장에 나온 여자 두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유퀴즈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나오셨는데 어디서 둘이 만났냐 그랬더니 산후조리원에서 만났대요.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아주 엄마 두 명이 끼들이 있으셔갖고 전국 노래장 나와서 상도 받고 한 분은 노래 잘하시고 한 분은 춤 잘 추시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일찍 했대. 그래서 27살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집사람을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27살이면 결혼 빨리 한 건가? 우리 때는 27살이면 그냥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조금 늦었다. 이 정도 생각? 예전엔 25살 정도 결혼했거든요. 여자분들 학교 졸업하고 1, 2년 있다가 20,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요즘은 대부분 30 넘어 사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조선주라든가 혹은 노동 집약적 산업들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더 빨리 저물겠구나. 왜냐면 30살에 결혼하면 보통 가임 여성이 43살까지입니다. 45살 넘어서 애 낳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43살까지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출산이 44살이니까. 그럼 30살에 결혼해서 40살까지 넘어도 위험한데, 그럼 42, 3살까지 해서 임신하면 겨우 임신 가임 기간이 11년, 1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자분 평균 수명이 지금 87, 8세인데 대한민국이. 31에 결혼하면 41, 2 그러면 가임 기간이 11년밖에 안 돼요. 근데 누가 결혼하자마자 애 가져요.
결국은 출산율이 낮은 거에는 늦게 결혼하는 여성분들, 아니면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처럼 아빠는 없어도 임신만 해도 박수 쳐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가임할 수 있는 시간은 11년밖에 안 됩니다. 90살 여성분들 평균 수명 중에서 11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혹은 9분의 1.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기 어려운 거죠. 앞으로.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선업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 한국이 일본의 비교율을 느꼈던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이제 끝난 겁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내준 것처럼 한국이 중국한테까지 내줘야 되죠. 결국 먹고 살 거는 국내는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전장 부품 쪽, 이런 쪽에 줄서기를 잘 하고 로봇이나 로봇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굉장히 강하게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면 강의를 마무리할까요? 네. 자, 다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내일 한 주간 준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저는 그걸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시간을 또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한 주간도 행복한 주식 투자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877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따로 인사드리진 않을게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